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랜 파동 끝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복귀로 다시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죠. 그만큼 서민의 삶이 힘들고 소득보다 물가나 비용이 커진 것에 대한 고통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사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최저임금위원회, 어떤 이야기가 어떤 분위기로 진행 중인지, 또 1만 원의 의미와 달성 가능성도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은 경제 톱 이슈 준비되어 있죠. 오늘도 이인철 소장 출연하셔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 분석해드립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태국산 계란 수입을 목전에 두고서 양계협회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태국산 계란 수입 물가 안정이 목표인데요. 사실상 양계업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경제의 소리는 부동산 투기 단속 현장 직접 이혜선 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어제입니다. 노동계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 이 정상화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최저임금이 달성돼야 비로소 정상화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6,470원의 최저임금 3년 안에 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견으로 반발이 큽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반발이 크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이 있는지, 또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맡고 계시죠.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종인 위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시작됐다고 일단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어떤 분위기고요? 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노동자위원들은 불공정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항의해서 작년에 사퇴했다가 진통 끝에 어제 처음으로 복귀했습니다. 예, 그랬죠. 예, 어제 회의에서는 이제 위원장 선출하고 향후 직무 일정을 확정하고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예, 어제는 긴장감 속에서 좀 진행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공익위원들이 결국 결정하는 구조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지적도 있었는데, 어수봉 공익위원이 10대 위원장에 일단 오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직원들은 그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활동했던 과정을 저희도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456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신 어수봉 교수, 예, 대학원장께서 위원이 됐습니다. 현행 6,470원 최저임금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게 사실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였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 월 209만 원 돼야 된다고 계속 요구해 왔었고요. 네. 예, 최저임금은 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이제 그 가정 이 3인 가구 정도의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만 원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는 유엔과 국제 노동기구에서도 똑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가구 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 내지 3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감안한다면 월 평균 가구 생계비는 2016년 기준으로 한 230만원에서 36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이 실현되더라도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가구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최저 생계비와 또 최저임금을 혼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저 생계비와 최저임금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생계비는 실제 이제 노동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실태 생계비를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 조금 전에 2매 3인 가구가 250만에서 360만 원이라는 것이고, 네네. 저희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이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 336만 명 가량 된다. 전체 노동자의 한 17%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이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해외와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사례만 봐더라도 훨씬 높다 이렇게 알려진 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네네. 2015년 기준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경우 31개국 중 22위이고, 중위임금 대비했을 때도 최저임금 수준은 19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아직 좀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 대선 기간에도 나왔고요. 당장 좀 소득이 올라가면 바로 또 돈을 쓰는 좀 경제 선순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계층이 최저임금과 밀접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은 우리도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든 시급 1만 원으로 인상되면 분명히 중소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지불 능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민주노총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도급 배금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거나, 네.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임대료 인상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든가, 네. 아니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이 과도한 로열티 착취를 금지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립하는 문제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한국 경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함께 살려내는 대책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국내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최저임금이 오르면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고용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명상은 정반대편의 입장이신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상인이나 또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자체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 작년에 미국, 영국, 독일의 최저임금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세미나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계들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 인해가지고 저질의 일자리가 일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늘어났다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단 2020년까지 만원 인상,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이 논의가 됐고, 김준표 위원장이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매년 1,000원 정도 올려야 일단 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계적으로긴 하지만 가능할까 이런 방법론상의 문제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와의 상생 대책이 병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다고. 일단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여러 가지 의미, 또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서의 어떤 의미 외에도 사실 이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약 270만 명 정도 되고, 이는 약 13.6% 되는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고, 또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청기업과 대리점에 떠넘기는 이런 행태를 규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부담도 원청기업이 함께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원청과 발주처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께서도 이 최저임금 만원을 두고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또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들이 대립하는 걸 두고서 노노 싸움으로 붙여놨다. 사실은 여기서 정부라든지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물론 임금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또 영세 방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임대료라든가 또는 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4대 보험료라든가 네네. 지원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네.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려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사실상 보도된 내용이나 지금 뭐 위원님께서 저희랑 인터뷰해 주시는 거 외에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좀 공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좀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밀실 구조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내용들이 최저임금 회의 현황을 좀 기부에 생중계를 하든지 네네. 공개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이런 요구들 해왔지만 그동안 이제 사용자 위원들 반대해서 실현되지는 못했는데 이제라도 공개 반대는 사용자 위원들께서 주로 하셨던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라도 저희들은 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해에도 이 반발하셔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일단은 중단이 됐고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박차고 나갈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앞으로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셔서 끌고 갈지 좀 입장 부탁드립니다. 예. 최저임금은 저희들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해당하는 임금이고,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전 국민 임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모두의 열망이 큰 만큼 책임감 있게 저희들 최대한 대화로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네. 올해는 끝까지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슈가 제기가 되면 저희가 또 사용자 측 위원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맡고 계시죠.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연결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제 프로그램, 경제 인터뷰, 경제 뉴스 보시면서 떠오른 생각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티켓 2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앞서 이야기한 최저임금입니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요. 사용자에겐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6,47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6,470원 이상 받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6,470원 최저임금을 주로 적용해야 될 사업장 또 사업자들이 역시 노동자만큼이나 좀 영세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해법은 뭘까요? 앞서 국가라든지 혹은 대기업의 지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올리는 것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혹은 생기는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런 생각들 방송 중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요. 금요일엔 경제 톱 이슈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금요일은 조금 깊이 있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경제 톱 이슈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역시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뉴스였거든요. 태평양 건너온 뉴스인데 우리도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금리 차 문제 가지고 계속 지적도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지금까지 풀었던 돈을 옥죄겠다,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 긴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측은 9월부터 일단 이 긴축이 들어가고 12월이면 추가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 이러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또 외국인의 셀코리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은 이번에는 좀 셀코리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데 무게가 좀 실리고 네,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거에도 사실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IMF 위기 이후 1999년 당시와 2005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는데요. 우선 이제 IMF 당시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주식을 더 투자를 늘렸습니다. IMF 이후에 이제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2년여에 걸쳐서 20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출렁이었고 금융권이 실제로 많이 이제 흔들렸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 후자보다는 전자냐? 일단 한국은행의 입장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역전의 폭도 크지 않고 외국인 투자 자금의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장기 투자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과는 180도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연준이가 지금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서 그동안 벤 버냉키 그렇습니다. 네. 뭐 4조 5천억 달러 거의 5천조 원에 달하는 돈을 세계 각국에 뿌린 겁니다. 네. 이 돈이 결국은 뭐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흥국에서 다시 선진국 그리고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변곡점이기 때문에 뭐 자금 이탈은 중장기적으로 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이재열 총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 참 벤 버냉키라는 이름 기억하시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완화책을 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금리 차나 이런 구조보다는 대내외 리스크가 더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인 게 국내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수준도 상당하고요. 또 지금 이 가계부채가 묶여있는 부분에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가계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부 이 자산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죠. 주식도 오르고 금 가격도 오르고 가상화폐도 오르고 그런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바로 가계부채하고 국내 부동산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1%포인트만 오르게 되면 가계 추가 이자 부담은 9조 원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한국경제원의 연구원의 보고서고요. 네네. 또 0.25%포인트 한국은행이 한 단계만 금리를 올려도 가구당 추가되는 이자 부담이 연 42만 원이라는 겁니다. 네. 또 여기다 이 부동산 시장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다음 주면 아마 새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까지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은 급냉할 수 있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그리고 올해 1분기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건설 쪽 부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부동산 시장 충격은 더 커지고요. 네. 오히려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가계빚 폭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 가구들이 더 늘어납니다. 네. 그러나 역으로 금리 인상 타이밍이 너무 늦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자본을 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은행 입장으로서는 언제 금리 인상 타이밍을 잡아가느냐 이런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참 어려운 정말 진퇴양난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실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도 얘기해 주셨지만 올리지 않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와중에 신임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만났습니다. 두 부처의 성격이 조금 목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조한다 이런 말은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추경을 한다. 일자리를 추경 편성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겠다는 기획재정부 수장과 그리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돈을 옥죄겠다, 기축에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서로 이제 상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표면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당시 사실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틀 만에 이재열 한국 총재를 만났습니다. 네. 겉으로는 이제 기자들 앞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했고 이제 긴밀하게 소통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 통화정책 어떻게 이제 조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정말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단계 올렸을 경우 0.25%포인트 올렸을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 GDP는 0.03%포인트 오히려 하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이제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갑자기 금리를 긴축으로 운영하게 되면
되면 새 정부의 재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 폭은 상당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 개선이 뚜렷하게 개선된다면. 단서를 달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단서를 달면서 당분간은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보유 자산 축소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사들였던 것들을 다 되팔아서 돈을 들여오겠다라는 건데 연내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그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켰고 여기다가 이제 연준이 동시에 긴축과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 긴축은 오히려 9월 정도로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연내 인상은 좀 다소 무리가 아니냐. 네.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가서야 첫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 총재 임기가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이전에 한 번 기준금리 인상될 것이다라는 데 무게가 실렸는데요. 사실 이제 이 총재도 그동안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바로 따라서 올리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운용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긴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연내에도 이제 금리를 올리러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공조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에 따른 어떤 성장세가 나타나는지 각종 이제 경기 부양의 효과를 봐가면서 네.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경제 상황이 또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AI 여파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저희가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계란 문제, 태국산 계란 수입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 이인철 소장님과는 치킨 가격까지 사실 덩달아 올랐습니다. 양계협회가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불매운동도 하고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이제 뿔난 게 아니라 네. 양계업체는 프랜차이즈 업계에다가 닭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원가를 잘 알고 있는데 한 마리당 2만 원은 폭리다라는 주장입니다. 네네. 지금 사실 여름철은 닭고기 성수기입니다. 그렇죠. 각종 복날이 겹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대 가맹점을 보유한 이 비사의 경우에는 한 달새 가격을 2배 올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 잇따라 가격 인상하는 데 대해서 공정위가 나서서 이 조사에 착수하니까 일부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오늘 가격 인상 철회하거나 오히려 이제 가격을 내린 업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불매운동을 기준으로 제시했던 한 마리당 2만 원의 이 원가는 뭐냐? 양계업체의 주장은 유통원가, 부대비용, 인건비 고려해도 20% 남짓이니까 네네. 너무 폭리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이상 받는 이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불매운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치킨집이 늘어날수록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는 배를 불리게 되고요. 이 유통보조상의 문제 저희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앞서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 치킨 프랜차이즈 얘기하면서 좀 또 이 뉴스 듣고 버럭 화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더 큰 문제는 계란이기도 합니다. 사라졌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재발한 AI 조류 독감, 이 대처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일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계란 부족합니다. 한 판 10,000원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계란은 민감한 식품이기도 한데요. 이 수급 문제, 물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수입 계란 조치를 취했죠. 특히 태국산 계란 수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0일부터라고 지금 허용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태국산 계란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한 판에 4-5천 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산 양계농가 또 계란 농가는 어떻게 되는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양계협회 체란분과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목 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AI는 좀채 잡히지 않습니다. 좀 상시 발생국으로 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방역 사각지대를 잘 막으면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계절적으로 여름에 좀 AI여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양계협회에서는 이 AI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AI가 지금 국내에서 7번째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미치고 있고 커다란
손실을 주고 있어가지고 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말에 사실 답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계란 가격도 불안합니다. 수입 이야기 나왔는데요. 수입 이야기 나올 만큼 지금 수급 상황 또 계란 가격 안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현지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그 계란 수급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병아리들도 계속 지금 입식이 되고 있고 현재 산란계 농가 쪽에서도 입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금 계란은 좀 서서히 늘어날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정부에서 지금 그 물가가 좀 인상되고 또 그 외의 원인으로 지금 계란 가격을 선정하다 보니까는 네. 계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계란에 대해서는 점차 지금 수급이 완화되면은 올해 연말쯤에 되면은 계란 상당한 물량들이 평상시 물량을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일단은 태국산 계란 수입이 허용이 됐습니다. 30개 한 판에 4-5천 원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평균 가격이 7,900원 정도로 밝혀져 있기도 한데 굉장히 경쟁력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는 국내 계란 가격 안정이긴 한데요. 이게 좀 우려가 있기도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현 계란 부족 상태로 네.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미치고 있어 산란계 농가들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산란계 농가들은 지금 조속한 사육 기반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금 계란 부족 상황이 최대한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태국산 계란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산란계 농가를 비롯해 축산업계 등에서는 매우 잘못된 부적절한 지적이다, 불만이라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난 설 명절 전에도 외국산 계란이 국내에 처음 들어와서 계란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지도 못했지만은 네네. 한국 계란 시장이 규모와 유통 구조들이 고스란히 외국 축산 강대국들에 노출시킴으로써 네. 차후에는 또 외국산 계란이 그때 들어왔던 외국산 계란이 미판매되고 재고로 남아서 사후 처리에 큰 손실과 어려움이 발생되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지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설 명절 전보다도 계란 가격은 하락하고 앞으로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비수기철로 계란 소비 감소 등이 예상되고 계속되는 병아리 입식으로 사육 수순을 점차 회복하고 네. 계란 생산량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외국산 계란 수입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수급 안정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란 수입이 계란 물가 안정이 아니라 계란과 관련돼서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쉽게 외국에서 계란 수입하여 계란 가격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매우 낮은 대책 방법을 네. 계란 수입국으로 우리나라가 전락함으로써 네네. 차후에는 계란이 가행 공급되어서 산란계 산업, 계란 산업에도 붕괴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한두 가지가 연결된 게 아니군요. 지금 미국산 계란도 들어와서 남아가지고 골칫거리였다 이런 뉴스들 보셨을 텐데 무엇보다 태국이라는 지역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AI 상시 발신 국가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 걱정들 하시거든요. 또 먹거리이기 때문에 햇습이라든지 GAP 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태국이 그런 여건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와 태국의 GAP 인증과 햇습 인증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협회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인증받은 농가 수와 업체 수는 몇 군데가 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 네네. 그래서 안정성에 대한 걱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태국산 계란에 대한 위생평가와 현시 실사 등을 통해서 수입을 허용하고 네. 태국산 계란에서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 한국의 수준의 기준에 규격 준수를 하여 네네.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전성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국산 계란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유통에 대한 검증이 지켜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장치가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기라든지 소비자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게 확인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장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문제를 생길 수 있다 이런 비판이 큰데 이거 AI 때마다 계란 가격을 걱정할 수도 없고요. 또 지금 오른 계란 값도 안 떨어질 경우에 걱정도 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또 어떤 제도들이 좀 시행되거나 보완돼야 할까요? 예, 정부는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가공산업 발전 대책과 AI 방역 개선 대책을 통해 앞으로 AI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방역 활동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개선 대책들은 현장 일선에서 직접 생산에 종사하고 발생 시에 피해와 고통을 책임져야 하는 생산자들의 의견과 현장 상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협회에서는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 충분히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점 등을 확인 점검하여 주시고 네. 지원과 그 정책을 수립하여 AI 대책 수립 시 생산 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의견 수렴. 현장에 실제로 그 산란계를 키워서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양계 농가들이 지금 오히려 반대를 할 정도인데 보니까 이 계란도 역시 생산보다 좀 유통의 문제가 많다. 유통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비자분들이 좀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예, 현재 국내 그 계란 자급률은 95% 이상으로 국제 경쟁이 다른 특징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자체 소비 의존도가 높아 약간의 계란 생산량 및 소비량 등의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계란 시장이 즉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계란이 부족한 상황은 좀 AI를 발생해서 피치 못할 좀 상황이 발생되고 있긴 하지만요. 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예상할 때는 내년부터는 수급 가행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급 안정화와 그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와 그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네네. 저희가 계란 유통센터를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란 유통센터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산지 등에서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계란 선별, 포장, 난가공품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보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투명한 가격 상승 등으로 매일매일 계란 유통 시세와 경매 가격 등을 공개 발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이 깨진 계란 유통 이런 부분들도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좀 더 관리라든지 또 실제로 산란계 농가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대한양계협회 이상목 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경제의 소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좀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는 코너인데요. 경제 현장의 여러 소리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아주 알차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서울, 강남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관련 인터뷰를 보도해드린 적도 있죠.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단속하면서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투기, 불법 내용들 잡겠다라는 건데요. 그 현장 소리를 오늘은 담아왔습니다. 경제캐스터 이혜선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단속 현장 이러면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표정은 네. 전혀 무서운 표정이 아니네요. 제가 단속 현장을 한 5종류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여기는 가장 좀 비교적 평화로웠던 혹은 안정적이었던 그런 단속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은요. 네. 자, 그만큼 좀 더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텐데 뉴스 보니까요. 네. 단속 나가는데 다 문 닫고 사람이 자취를 감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실제로 단속하기보다는 좀 그냥 겁주로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13일날 이제 단속 첫날부터 언론 보도가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단속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네. 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네. 또 특히 요즘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단속이 어쩌면 더욱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선 단속 현장부터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당첨된 사람들의 분양권을 사고 파는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국토부와 합동단속 나왔어요. 떴다가. 이게 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중개사무소로 단속을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여기는 불이 켜나 있는데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한테 원래 유인물도 막 나눠주고 하는데 우리가 오니까 이제 안 하고.
예, 언뜻 이렇게 좀 어수선한 것 같은데 목소리 들리시죠? 단속반들이 돌아다니면서 중개업소 또 부동산 현장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그런 소리네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를 같이 동행을 좀 했는데요. 이 단속하는 날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 이제 계약을 하는 날이니까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이제 불법으로 분양권을 판매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떴다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네.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단속반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안에서 암암리에 뭐 명함이나 유인물 같은 걸 돌리고 있던 분들도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예, 이른바 분양권 전매 저희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분양제의 폐단이기도 한데 분양권 전매 때문에 사실 집값이 실제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올라간 비싼 집값이 되거든요. 네. 이거 사실 좀 제한돼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제가 찾아갔던 단속 현장도 이제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네.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의 분양권에 당첨되자마자 투기꾼이 몇 천만 원의 웃돈을 주고 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팔고 나서 막상 입주를 시작하고 주변에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고 나면 분양권에 당첨됐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억 단위로 집값이 오르는 거죠. 뭐 분양권만 당첨돼서 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처음에 팔았던 분들은 이렇게 값이 오르면 자기가 쥐고 있으면 되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디에 구제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군요. 네.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예 이제 이 거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이번 단속은 이런 분양권 불법 전매를 비롯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김문수 주무관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이번 합동점검은요. 청약 과열지역 떴다방 또는 전매 제한이 해제된데 분양권 불법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경제라든가 모든 그 기대 심리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금년 같은 경우 특별하게 지금 6월 달에 비수기인데도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는 뭐 자금이나 뭐 1,000만 원씩 뛰었다는 말도 있고 좀 그런 과열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간을 딱 정한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이 단속 대상이 된다면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불법 거래를 하면은 당사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중개업소뿐만이 아니고 그 다운계라든가 또 내지는 뭐 불법 전매를 했을 때 그게 나중에 나타나게 되면은 당사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우리나라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유통 단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죠. 실제로 집 살려는 실수요자라고 표현합니다. 정부도 네.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결국 비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매 부동산 분양권 전매 네. 제한 기간도 있고요. 이 불법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야 될 텐데 다른 불법 행위도 같이 단속하나요? 네, 이번에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 불법 전매에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했다.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되고요. 네. 탈세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네. 또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을 말했을 경우 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막상 단속 현장에 나가니까 공인중개사가 전부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이 이중계약서나 뭐 가격을 다운계약서라고 하죠. 청문회 네.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네. 네. 이 단속 현장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야지만 좀 어떠한 서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을 닫으니까 현장에서도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단속 현장에서 근처 지하철역까지 제가 한 2km 정도를 쭉 걸어가면서 혹시 문을 연 곳이 없는지 네. 변두리까지 찾아봤는데 전부 다 닫았더라고요. 이야, 2km 이 네. 단속 현장이 전부 다 닫혀 있었군요. 네, 단속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제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이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예 단속이 끝날 때까지 문을 닫거나 전화 상담만 하는 경우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불법 행위 잡으려면 몰래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너무 알려서. 네, 국토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보다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인데요. 네. 아예 특정 단지나 분양 현장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점검팀이 이동을 하면서 암행 단속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 불법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부동산 산업과 남경웅 사무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뭐 미리 뭐 불법적으로 거래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한 그 처벌입니다. 그게 징역
懲役형과 벌금형이 취해지기 때문에 적법하게 거래되도록 유의하시고요. 다운 계약을 한다든가 실거래가에 낮춰서 그런 거래하는 것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저희가 단속하고 그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과열되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속에 통해 가지고 서로 어떤 경각심을 느끼게 하고 또한 과열되는 분위기가 약간 진정에 도움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나라까지 나서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집은 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이 딱 단속 기간이잖아요. 네. 요즘 문을 연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모범업소였다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단속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인 거죠. 이런 것도 어쩌면 소비자분들에게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요즘 집값 너무 비쌉니다. 좀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과열 양상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좀 개인적으로 기대해봅니다. 네, 이혜선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최저임금, 경비 삭감 이런 다양한 꼼수도 쓸 수 있잖아요. 최저임금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3120님 경비원입니다. 월 130만 원 받는데요. 올리면 뭐합니까? 관리 감독 잘 돼야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 희끗희끗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양 공부하고 계시다는 7759님 응원 드리고요. 버스기사님도 사연 주시고 오늘 많이 주셨네요. 최저임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확인하시고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3120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7759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